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비례대표의원 김연입니다. 저는 오늘 보건복지 분야의 국도비 보조사업 도비 부담 비율 개선안과 천안의료원의 문제, 그리고 충남도 학술용역 계약 체결 기준에 관한 도정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건복지 분야의 국도비 보조사업 도비 부담 비율 개선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남도는 최근 국비 보조사업의 증가와 또 낮은 보조율로 인해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비 보조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부담 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문제, 그리고 도시책 사업의 낮은 도비 보조율에 대한 시군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 등에 따라서 2016년 보건복지 분야의 국도비 보조사업 도비 부담 비율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2014년 12월에는 충남도의 안희정 지사님과 15개 시군의 단체장님들이 모여 도시군 간의 기능 재정립 협약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이는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도다운 예산 편성을 위한 기준을 재정립하고자 함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기반한 개선안의 총괄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은 법적 부담 비율을 우선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약사업은 도비 부담 비율이 약 20에서 30%였던 것을 50%로 상향 조절되었습니다. 또한 시군 이양사업은 도와 시군 간의 기능 재정립에 따라서 시군비 100%로 부담하는 것으로 조절되었습니다. 결국 총 51건이 조절되었고 도의 예산은 328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시군 재정은 이에 비해서 대폭 감소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절 사업의 내용 중에는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보육도우미 지원 및 교재 교구비 지원 등의 어린이집 관련 사업은 시군비 부담이 50%인 반면 경로당 운영비와 소모용품 지원비는 시군비가 100%로 조절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유아와 노인이라는 것에 대한 차이일 뿐 경로당과 어린이집 모두 각 시군의 보편적 이용시설이고 교재고구나 경로당의 집기시설이나 모두 해당 시설의 이용 물품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와 시군의 비율이 다른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둘째, 장애인 재활사업과 관련해서는 재활시설 운영비는 시군부담비 50%, 재활사업비는 시군부담 1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사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수화센터 운영비는 100% 시군비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와 사업비의 차이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기준에 의한 분리인지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근본 도와 시군 기능 재정립에서 가장 두드러진 내용은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비가 모두 100% 시군비로 조절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보육교사의 환경 개선비는 국도 시군비가 50대 25대 25로 책정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비와 보육교사의 환경 개선비는 모두 종사자들의 낮은 급여 수준을 지원해서 이직률을 낮춘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넓은 범위로 보면 보육기관은 사회복지의 한 분야입니다. 결국 같은 사회복지 영역에서 종사자들이 처우 개선비 지급의 목적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개선안에 따르면 총 51개의 사업에서 328억 원의 도비를 증액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단기 사업도 아니고 매년 328억씩의 재원을 충당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재원 확보 방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시군비 100% 부담 사업은 총 20건에 이릅니다. 이와 관련해서 15개 시군과 도는 작년 12월에 협의를 통해서 국고 보조 사업의 시군비를 대폭 감소하거나 또는 전액 도비 지원을 전제로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시군에서는 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예산을 삭감시키거나 지원을 중단해서 사업이 보류되거나 또는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비 수급이 늦어지면서 여기저기서 오해와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도지사 공약 사업만 챙기는 것이 아니자는 볼멘 소리도 있고, 일부 시군에서는 협약 체결을 해놓고도 시군비 부담률이 높아져서 재정이 어렵다고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도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도와 시군 간의 기능 재정립을 통해서 도는 도답게 시군은 시군답게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처럼 도비 지원의 증가로 시군비 부담액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군이 100% 부담해야 할 사업을 폐기 또는 유예시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충남도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인지하고 있다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 기다려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시군비 100% 부담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시군에는 특별교부세를 내리지 않겠다는 등의 조치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의료원에 대한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메르스 발병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서 2조 3천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8일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해서 앞으로 공공의료원 기관에 대한 지원 확충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부의 지원 계획에 우리 충남도 의료원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메르스가 온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있을 때 충남도는 의료원의 격리병원 지정 여부를 놓고 심각한 가슴앓이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격리병원으로 지정되면 병원을 찾는 환자는 급속도로 줄어들 것이며 입원 중인 환자도 퇴원을 시켜야 하는 상황이 오는데 가뜩이나 경영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의료원이 이번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제 논리보다는 생명 존중의 가치를 선택했고 기꺼이 공공의료기관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었습니다. 거기에는 국가적 재난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보상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천안의료원의 매출 증감 현황을 보면 메르스 발병 이전의 병상 가동률은 77.4%인데 비해서 메르스 발병 기간의 가동률은 61.5%로 15.9%가 감소했습니다. 월 평균 매출액은 1일 780만 원의 감소로 6월 한 달만 해도 2억 4천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이러한 매출액 감소는 단순히 6월의 경영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7월과 8월 그 여파가 이어지면서 9월까지의 현금 손실액을 추산해보면 약 7억 9,800만 원이나 됩니다. 어제 도정질의에서도 언급했듯이 지금 천안의료원은 직원의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경영적자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월 2억 4천만 원의 수익 감소는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행히도 현재 상태는 메르스 발병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동안의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마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충남도는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한편 현재 충남의 의료원에는 재정적자를 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의료원들마다 특성화 진료 등을 통해서 어려운 재정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안 의료원에는 아직까지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천안은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2015년 7월 현재 58,991명으로 노령화 비율이 9.8%입니다. 전국 평균 9.5%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결국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퇴행성 질환들도 증가하고 있고 장애인과 뇌질환, 척추 관절 질환, 신경계 질환 등 후유장애 역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안에는 이러한 재활치료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재활전문병원이 없습니다. 재활치료가 가능한 병원의 경우 대부분 단순한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고 조금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한 곳은 천안의 충무병원과 세로나병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곳도 물리치료나 운동치료를 병용하여 치료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주변에도 서울에서 뇌혈관 질환으로 수술받고 퇴원한 분들이 있지만 이분들은 천안의 어느 병원에서 입원을 해서 재활치료를 받아야 할지 막막해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몇 가지의 물리치료와 운동치료를 위해서 입원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보행도 제대로 안 되는 환자를 집에서 돌보며 외래 진료를 받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입원을 한다 해도 갈 곳은 요양병원이나 앞서 말한 수준의 치료가 주인 재활치료 기관일 뿐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재활치료는 환우의 신체적 기능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만 하는 전문성이 요구되고 환우에 나타나는 다양한 변화와 반응을 수시로 체크해서 적대적시에 그에 맞는 재활치료를 시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들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전문 재활병원을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천안의 이러한 환경 조건은 천안의료원을 전문 재활치료병원으로 특성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천안의료원의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으로 전문 재활센터를 설립해서 그 기능을 확대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은 충남도의 학술 용역 계약 체결 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학술 용역이란 것은 도정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해서 실행하는 학문 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합니다. 당연히 도정이 주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일인 만큼 그 결과는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보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보되기 위한 가장 필요한 요인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구동성으로 연구 용역을 수행할 연구진의 수행 능력과 적정한 연구 계획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부나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 중앙정부 산하의 기관들은 연구용역 사업자를 선정할 때 연구 제안서를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는 총 100점 만점 중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으로 평가하고 합산 점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충남도도 이와 같은 평가서를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평가 항목을 살펴보면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럼 우리 충남도와 타기관의 연구용역 사업자 선정평가 배점표를 비교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데 있어서 왼쪽은 충남의 선정평가 항목입니다. 내용으로는 사업 설계와 분석, 동향들, 그리고 연구 및 조사 관리 인력 각각 3점씩, 기술 상태와 경력 상태가 약각 3점씩 있습니다. 유사 조사의 수행 실적이 실적 금액이 4점, 실적 건수가 2건입니다. 경영 상태와 신청 기관의 신뢰도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계획의 타당성과 지표 및 설계의 적정성, 그리고 조사 결과 검증 및 신뢰도 확보 방안, 집계 및 결과 분석 방안 등등이 각각 5, 25, 15, 15에서 100점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타기관의 선정 평가 목록들을 살펴보면 연구 수행 능력을 30점을 배점하고 있고 과정 내용의 적정성에 30점, 실행 가능성과 연구 결과의 활용성 등에 각각 10점씩을 부여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충남도의 경우는 항목 자체가 중복되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사항을 평가하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구자의 전문성 여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타 기관이 10점을 부여한 반면에 충남도는 6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 수행 실적도 타 기관은 해당 분야의 실적과 경험 정도를 보는 반면 충남도는 실적 금액과 건수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역시 6점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기관의 경영 상태나 신인도 같은 불필요한 항목에 8점씩이나 부여하고 있습니다. 연구계획서, 즉 과제 수행과 관련해서는 같은 내용을 여러 항목으로 나눠서 지나치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표 및 설계의 적정성, 그리고 결과 분석 방안 등은 모두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항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내용에 총 55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연구자의 전문성 및 해당 연구 분야의 실적과 경험보다는 과제 수행 계획서 작성의 기술 정도에 따라 선정 여부를 판가름나게 한다는 것을 가져옵니다. 다시 말해서 해당 연구 분야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연구 계획서만 잘 작성하면 선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선정된 연구자의 연구 결과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8월에 최종 보고회를 마친 A의 연구는 수탁기관인 모모 연구원에서 과제와 관련한 전문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수주한 경험입니다.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로 연구 방법을 수행하면서 과제에 대한 전문성이 없었던 연구자들은 조사 대상의 특징 및 해당 기관의 업무 체계와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질문 구성 등의 연구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응답자들의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설문지 분석 내용을 일부 보시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연구 대상의 특징들입니다. 연구자들은 모두 장애인들입니다. 남녀 각각 88명과 81명이었고 대상들은 10살 이하가 27명이 존재하고 11살에서 20살 이하가 21명입니다. 그래서 등등 168명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자, 장애인들의 장애 유형을 살펴보시면 지체장애가 56명, 뇌변경장애가 21명,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 호흡기, 간질리 각각 5, 4, 5, 1, 2입니다.
여기에 지적장애인 32명과 자폐성장애 17명, 정신장애 9명에서 총 152명이 본 연구에 참여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주의해서 보셔야 될 부분들은 뇌병면 장애와 지적장애, 그리고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를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분들이 작성한 질문의 내용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질문은 이랬습니다. 사례 대상자 발굴 및 상담, 개별 지원 계획 수립 및 의뢰, 연계, 긴급 대상자 위기 사례 관리, 모니터링 재사정, 지역사회 솔루션 위원회. 자, 이러한 것들을 폐지할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 아니면 현상대로 유지할 것인지 약간 확대할 것인지 대폭 확대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서 제시한 연구 대상자들이 이러한 질문에 얼마나 정확하게 응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연구 대상자의 장애의 특성을 모르는 경우에는 옆에서 누군가 도움을 주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들과 실제 상호작용을 해봤었던 경험이 있다면 이들 중에 약 50%는 응답이 전혀 불가능하다라는 점에 더 많은 비중을 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분석해낸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학술 연구에서도 표본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연구 결과는 가치가 없다 해서 수집 자료를 모두 폐지하거나 보충 자료를 통해서 재시도를 하게 마련입니다. 하물며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기초 자료를 써야 하는 연구는 더더욱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또 다른 예는 사회복지 발전 계획에 관한 연구 용역으로서 연구 용역 선정 사업자는 C대학의 산학협력단이었습니다. 실제 연구 책임자는 D대학의 사회복지학과 교수입니다. 연구 수행 기관과 책임 연구자의 소속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기업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회사명은 그대로 쓰고 대표자는 다른 회사의 대표자 이름을 쓰는 것과 다르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된 사유는 계약 당사자인 B대학 연구진에는 과제 관련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책임 연구원을 다른 학교 교수로 등록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인력도 없으면서 전문 인력도 없으면서 연구용역 입찰에 응했는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는 교육학과 상담학을 전공한 제가 충탐남도 건축 관련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나 충청내 유교문화급 종합개발계획 기본구상 연구용역에 입찰을 보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단연코 윤리 연구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런 연구기관이 어떻게 연구 설계평가에서 합격 점수를 얻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가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바로 연구 설계평가 항목의 허술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가 배점이 큰 연구계획서만 잘 쓰면 연구자의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 해도 낮은 점수 배점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선정될 수도 있다는 맹점이 바로 이러한 문제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연구계획서는 과업 지시서가 이미 작성돼 있기 때문에 입찰에 응하는 연구계획서 수준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연구과제 수행 능력과 인적 자원의 구성 정도, 그리고 유사 연구의 경험 정도에서 선정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엄격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선정 과정을 거쳐야 하는 연구 용역 선정 과정이 부적절한 선정 평가 기준 때문에 질 높은 연구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연구자를 제대로 선정하지 못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연구 용역비는 적게는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그리고 많게는 2억에서 3억까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추진되는 사업은 몇백, 몇천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허술한 연구자 선정 평가 배점 기준이 도민의 혈세를 함부로 낭비하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도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특히 선정 평가 항목 기준을 병렬할 것을 강력히 저는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상 세 가지 내용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배 동료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도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답변을 하라고 그러셔서 마음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학술 용역과 관련되어서 또 천안의료원 국도비 보조금 비율
각각 시국장님들이 좀 더 상세하게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선 많이 배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제가 더 점검하지 못한 영역을 지적해 주셔서 제가 회의 때 의원님의 문제의식을 갖고 더 업무를 보겠다는 말씀을 첫 번째 답변으로 드립니다. 학술 용역과 관련되어서 사실은 과업지식과 왜 용역하는지에 대한 용역의 문제의식을 좀 제대로 갖자. 이것이 이제 제가 그동안 해왔던 고민입니다. 그냥 애매하니까 다 용역 주지 말고 내가 뭘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것인지 그걸 좀 분명히 하자. 대부분 애매하면 용역을 주는 경우가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이제 그동안 저는 중점을 뒀는데, 구체적인 과업의 수행과 이제 연구 용역의 수행 과정에서 그 세부화된 저 지표 기준은 저도 챙겨주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한번 더 챙겨보고 같이 의견을 좀 나눠봤으면 한다는 말씀을 제 답변으로 올립니다. 천안의료원과 관련되어서는 현재 메르스 이후에 좀 타격을 받았으나 일부 이제 지원을 하고, 그래서 지금 정상이라고 표현하기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예전 상태보다 더 복원되어지는 쪽으로 천안의료원은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것과 관련되어서 중앙정부의 지원 그리고 재활전문병원에 대한 천안의료원에 대한 정책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시국자님 조금 더 입장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전문병원과 관련되어서는 충분히 좀 고민이 제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해당 시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메르스 관련된 중앙정부 지원 요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일부 내려와 있습니다만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공공의료원에 대한 격리병동 및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정하는 등의 활동에 있어서 공공의료원이 했었던 어떤 감당해야 됐던 희생에 대해서 복구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한테 적극적으로 촉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도 재정과 관련되어서 사례별로 유형별로 그렇게 기준을 나눠서 말씀을 해주시니 참 어렵습니다. 예, 지금 출발입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광역행정이 전담해야 될 업무의 영역, 기초와 생활정부가 담당해야 될 영역, 중앙정부가 확실히 좀 더 책임져줘야 될 영역, 전국적인 국민의 통일의 관점에서 자치단체별로 도지사, 시장, 군수가 다 바뀌어서 정책이 바뀌면 안 되는 영역, 이렇게 해서 국가와 광역과 기초, 또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걸 국가가 집행할지 도가 집행할지에 대한 업무의 경계가 대한민국에 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것을 좀 해야만 대한민국의 행정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지금으로서는 전혀 제가 볼 때는 아주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도와 시, 군 간의 이 경계를 한번 정해보려고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 이야기는 지금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의식의 기조를 갖고 의회와 함께 좀 힘을 모아서 우리 도가 먼저 전국 17개 시도, 광역, 군대로 치면은 그런 사단으로 비유한다면 우리 사단이 제일 좀 앞서가는 그런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의회와 우리 도와 시군이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지 논의를 좀 모아보고, 또 이번에 시장 군수님들과 하는 합동 모임에서 이 문제에 대한 계속한 논의를 좀 할 계획입니다. 보통 이번 시장 군수님들하고 모임은 거의 밤절가량을 시장 군수님들의 시군정 철학을 듣는 시간으로 할애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 군수님들이 그 시군정 철학을 제가 이해를 하고 도는 이렇게 움직이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걸 좀 더 나눠보는 논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논의가 도는 재정 부담은 더 증가됐는데 시군에 내려가면은 도에서 돈 안 줘가지고 이 사업 못했다라고 해서 도가 모든 부담을 안는 형국이 되지 않도록, 부담을 안아서 제가 핑계거리가 된다면 그렇게라도 안아주면 됩니다. 제가 더 혼나면 되죠. 근데 그것이 더 업무에 혼선이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 책임성들을 좀 높이는 쪽으로 시장 군수님들과 이야기를 좀 나누려 합니다. 근데 이것을
그 벌칙금을 예를 들면 이제 특별기부세 이런 것을 페널티를 물리는 것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 고민을 해봤는데 쉽지 않은 이유가 시장 군수님 자율 영역이거든요. 사실 그 사업을 할지 말지 이제까지는 중앙이나 도에서 하라니까 해왔지만 해당 시군에서 이 사업 필요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자고 우리가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행을 안 하면 페널티를 물린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꼭 필요한 사업의 영역에서는 사업에 따라서는 그런 부대 주권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절대로 그 도 예산은 더 증가해서 시군으로 가는데 이 항목으로 책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사업을 없애지 않습니다. 만약에 없애시면은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대 주권을 좀 사업 몇 개별로는 좀 다뤄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린이집이나 장애인이나 각종 복지에 관련된 지원에 있어서 사업의 형태, 내용은 똑같은데 형태가 다름으로 인해서 보조 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참 어려운 주제인데요. 그 주제는 하여튼 간에 좀 사안별로 계속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지금 우리가 그 논의를 출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앞으로 논의해서 의원님의 오늘 같은 지적이 도정을 이끄는 데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의원님 감사드립니다.